깊은 밤, 고급 요양병원 301호 병실이 희미한 복도 불빛에 잠겨 있었어요. 박술래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들어왔답니다. 할머니, 잠깐만 참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술래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이미 나른해져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해. 이 약은 뭐지? 술래 할머니가 중얼거리다가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간호사의 얼굴이 흐릿해지면서 화면이 어두워졌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실화예요. 73살 박술래. 바로 저의 이야기랍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아직 혼자서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웬만한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고 혈압약 먹고 동네 슈퍼에서 장 보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자꾸 올라가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는 바쁘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돼서요. 혼자 계시는 게 좀. 민수는 45살인데 회사 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더 바쁘고요. 그래서 전화로만 안부를 묻곤 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청정해. 아니에요. 요양병원이 아니라 실버케어 센터 같은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처음에는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하지만 민수가 계속 설득하는 걸 들어보니 나름 괜찮은 곳 같더라고요. 어머니, 거기는 정말 고급스러워요. 5성급 호텔 같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요. 한 번만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사실 혼자 지내는 게 외롭긴 했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밤에는 무서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운전해서 저를 그곳에 데려갔어요. 선진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는데 정말 웬만한 호텔보다도 더 번지르르했어요.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까지 걸려 있었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시설 좋죠? 그때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는데 무엇보다 미소가 너무 다정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혁 원장입니다. 민수 씨로부터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김 원장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연히 그의 손목을 봤는데 반짝반짝한 시계가 눈에 띄었어요. 간호사로 오래 일했던 경험상 그런 건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의사 선생님 치고는 너무 비싼 시계를 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김 원장이 직접 병원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식당에서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나오고 있었고 물리치료실에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병실도 깨끗하고 넓었답니다. 와,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민수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저도 시설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뭔지 모르게 묘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간호사들이 저희를 보더니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어색하게 미소 짓는 거예요. 특히 복도에서 마주친 한 할머니의 가족들이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왜 좋은 병원에서 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 씨, 어머니께서 여기 오시면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저희가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김 원장의 말에 민수는 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후에 입소하기로 했답니다. 입소 당일 민수가 제 짐을 들고 301호 병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같은 방을 쓰는 최영자 할머니는 75살이셨는데 첫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군요. 반가워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영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가 나간 후에 영자 할머니가 제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여기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밤에 이상한 소리도 나고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입소 첫날이시니 간단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젊은 여자 간호사였는데 이름표를 보니 이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간호사의 표정이 계속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픈 곳 없으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주사 한 대만 맞으실게요. 영양주사예요. 주사를 맞고 나니 이상하게 졸리더라고요. 평소에는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그날은 정말 깊게 잤답니다. 너무 깊게 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머리가 멍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김 원장이 자주 제 병실에 들렀어요. 다른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유독 저에게만 관심이 많았답니다. 어머니,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네, 다 좋아요.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했어요. 왜 의사가 제 재산 얘기를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어요. 밤마다 지하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갑자기 사라지는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의 눈물. 어느 날 저녁, 영자 할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언니, 3개월 전에 같이 온 김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갑자기 어디로 가셨대요. 가족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 짐은 왜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원장실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김 원장이 제 차트를 보면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놓인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박술래 재산 7억, 보험 3억, 아들 관계 소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왜 의사가 제 재산과 가족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김 원장이 고개를 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분은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병원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저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과연 이 고급 요양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김 원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쌓인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안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간호사들이 약을 나눠주는 시간, 의료진들이 회진하는 패턴, 환자들의 상태 변화까지 모든 걸 눈여겨봤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약물 관리가 너무 허술했어요.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환자 이름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 되면 지하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끙끙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가 계속 났답니다. 처음에는 의료 장비를 옮기는 소리려니 했는데 너무 자주 들려서 이상했어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간호사 둘이 수간호사실 앞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가까이 가서 들어봤답니다. 사무실 할아버지, 가족한테 연락했어?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원장님이 아직 이르다고 했어. 그럼 언제까지? 벌써 일주일째인데. 원장님, 지시 있을 때까지 기다려. 괜히 우리가 나서면 안 돼. 무슨 연락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일주일씩이나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환자가 위급하면 바로 연락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김 원장과 간호과장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번 달 목표는 달성했나? 네. 원장님, 5명 더 계약 완료했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네. 가족들 동의서도 확실히 받았고? 네. 모든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언제든지 진행 가능해요. 무슨 계약인지, 무슨 동의서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병원에서 환자 치료 말고 다른 계약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 톤이 뭔가 은밀하고 수상했답니다. 점심시간에 영자 할머니와 이야기하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언니, 혹시 3개월 전에 같이 온 김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던 분이시죠. 그분이 갑자기 어디로 가셨대요. 간호사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상한 게 그분 짐은 왜 그대로 있을까요? 영자 할머니 말을 듣고 김 할아버지 방을 몰래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옷가지며 세면용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면 짐을 가져갔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박 할머니도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가족들이 울면서 뭔가 서류에 사인하고 가더라고요. 점점 더 이상해지는 상황이었어요. 환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데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똑같은 설명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제 담당 간호사인 민정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게 주사를 놓기 전에 항상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주사 맞은 후에도 계속 제 상태를 확인했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불편한 곳 없으세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민정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다른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유독 저에게만 과도하게 관심을 보였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면회를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뭔가 조급해 보였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응, 다 좋아.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바빠 보여? 아,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어머니, 혹시 보험 얘기 해드린 적 있나요? 갑자기 웬 보험 얘기인지 의아했어요. 민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답니다. 요즘 의료보험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좀 더 든든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만약의 경우? 나 건강해.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원장님도 권해주시던데요. 원장이 보험을 권했다고요? 의사가 왜 환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이 제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후로 며칠 더 지나면서 점점 더 섬뜩한 일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원장이 들고 다니는 파일을 우연히 봤는데 환자들 이름과 함께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 마이너스 5억, 박 마이너스 3억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휠체어에 탄 환자 한 분을 간호사 둘이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답니다. 조심해. 떨어뜨리면 안 돼. 응, 알겠어.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언제 연락할 거야? 원장님이 정하시겠지.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상했어요. 의식을 잃은 환자를 새벽에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그 환자의 병실을 확인해 봤더니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침대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간호사님, 401호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아,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가족분들이 결정하신 거라서요. 또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할아버지 가족들이 울면서 서류에 사인하던 모습이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건데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이 병원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했답니다. 원장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수첩 한 권을 봤어요. 혹시나 해서 주워서 펼쳐봤는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는 온몸이 얼어붙었답니다. 환자들 이름과 함께 재산 규모, 가족 관계, 보험 가입 상황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건 제 이름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박술래의 재산 7억 아파트, 예금, 보험 3억, 아들 관계 소원, 관리 필요. 왜 의사가 제 재산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관리 필요라는 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뭔가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들은 대화는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원장실에서 김 원장과 누군가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 다음 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가족 동의서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게 진행하죠. 무엇을 처리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가족 동의서라니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제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리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과연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 담당 간호사 민정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민정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물리치료 받으러 나간 사이 병실에는 저희 둘뿐이었답니다. 할머니,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양심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무슨 소리야? 뭘 못한다는 거야? 민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이상해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알게 되니까 너무 무서워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자세히 말해봐. 민정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답니다. 할머니들한테 주는 주사, 그게 영양주사가 아니에요. 수면제예요. 강한 수면제를 계속 투여해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제가 매일 맞던 그 주사가 수면제였다니. 그럼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환자분들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다음에 가족들에게 거짓 진단서를 보내요. 중병에 걸렸다고,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민정이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지금까지 사라진 환자들은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까지 타네요. 실제로는 지하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계속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뭐라고? 그럼 김 할아버지도 박 할머니도, 네, 모두 살아계세요. 지하 격리실에 있어요. 원장님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민정이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뭐? 더 있다고. 할머니, 아들분, 민수 씨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정말로 머리가 어지러워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 아들이,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일에 무슨 소리야? 민수가 뭘 안다고. 원장님이 민수 씨랑 자주 통화해요. 그리고 할머니 보험 가입하는 것도 미리 계획된 일이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저를 이런 곳에 보낸 이유가 정말로.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김 원장이 들어왔어요. 평소에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답니다. 민정 간호사, 뭐 하는 건가? 아, 원장님, 그냥 할머니 컨디션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나가보게. 할머니랑 할 얘기가 있어서. 민정이가 나가고 나서 김 원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친절한 의사가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었답니다. 할머니, 민정이가 뭔 얘기했나요? 별거 없어요. 그냥 몸 상태 물어보고.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들었어요. 김 원장이 문을 잠그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답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많은 걸 아시게 됐네요. 이제 조용히 해주셔야겠어요. 뭐라고? 김 원장이 주사기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70살이 넘은 몸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복도로 뛰쳐나가면서 소리쳤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다른 간호사들은 모른 척했어요. 모두 공모자들이었던 거예요. 결국 제가 숨을 곳은 청소용품 보관실 뿐이었답니다. 그곳에 숨어서 떨고 있는데 복도에서 김 원장과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어디로 갔어? 찾고 있어요. 멀리 못 갔을 거예요. 빨리 찾아. 이런 일이 알려지면 다 끝나는 거야. 1시간 정도 지나서 조용해지자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그런데 영자 할머니 병실로 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영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호흡은 하고 계셨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으셨답니다. 영자야, 영자야, 깨어나.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분명히 제가 숨어 있는 동안 영자 할머니한테도 그 끔찍한 주사를 놓은 거였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됐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아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해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이에요. 민수야, 큰일 났어. 여기 병원이 이상해. 나 당장 데리러 와. 그런데 민수의 대답을 듣고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뭔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 치료받으세요. 민수야, 제발 믿어줘. 여기서 환자들한테 수면제를 놓고 있어. 나도 위험해.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헛것이 보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남일처럼 들리는 그 톤에서 저는 확신했답니다. 정말로 민수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요. 민수야, 너도 알고 있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회사 일이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관념하세요. 뒤돌아보니 김 원장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답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말썽을 피우시네요. 조용히 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 70년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끝날 건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순 없었어요.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왔는데 이제 제가 당할 차례라고요? 그리고 다른 무고한 환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김 원장이 제게 주사기를 들이대는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주사를 맞고 말았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김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제 조용히 하셔야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기 직전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만약 다시 깨어날 수 있다면 반드시 이 악질들을 벌받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자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을 구해내겠다고요. 의식이 사라져가는 가운데서도 제 안에서는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이제 끝장을 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수면제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제 머릿속에 40년 간호사 경험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약물들의 종류와 효과,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들이 번개불처럼 떠올랐답니다. 잠깐, 이 약물은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저는 혀 밑에 늘 갖고 다니던 당뇨약을 슬쩍 밀어 넣었어요. 당뇨약 성분 중에는 일부 진정제 효과를 중화시키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깨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효과가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12시간은 의식을 잃었을 텐데 저는 6시간 만에 깨어났답니다. 깜깜한 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301호 제 병실이었어요. 김 원장은 제가 아직 한참 더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무고한 환자들이 계속 희생당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어요. 다행히 간호사들은 간호사실에 모여서 졸고 있었답니다. 야간 근무 시간이라 경계가 느슨했어요. 우선 원장실부터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분명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방심한 모양이었답니다. 원장실 책상 위에는 환자 명단과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건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이었답니다. 제 이름도 거기 적혀 있었고 옆에는 진행 완료라고 체크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그 서류들을 모두 촬영했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끔찍한 것들이 나왔어요. 환자들의 보험증서 사본, 가짜 진단서 양식, 그리고 보험금, 지급 내역서까지. 총 30명의 환자가 피해를 당했고 지금까지 편취한 돈이 50억 원이 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는 이미 사망 처리된 환자가 15명이나 됐답니다. 이 악질들을 반드시 잡아야 해.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지하였어요. 민정이가 말했던 격리실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아냈답니다. 지하에 내려가니 정말로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었답니다. 모두 링거를 맞으면서 생명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김 할아버지, 3개월 전에 사라졌다던 김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정말 울컥 같았어요. 살아계셨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답니다. 박 할머니와 다른 환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그 끔찍한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발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민정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깨어나신 거예요? 민정아, 너도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었구나. 민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게 된 후로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나랑 함께 이들을 구하자. 민정이의 얼굴에 결심이 서렸어요.
네, 할머니,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민정이는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할머니, 원장이 내일 또 다른 환자를 데려올 예정이에요. 502호 이 할머니를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내일까지 준비를 끝내야겠네. 민정이가 간호사실 열쇠를 이용해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 주었어요. 환자 차트, 약물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장과 다른 직원들 간의 대화 녹음까지 확보했답니다. 할머니, 그런데 민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공모자인 것 같은데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민수도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답니다. 민수야, 어제 의사가 엄마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던데 혹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수가 대답했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보험금이 웬 소리예요? 그 순간 저는 안도했어요.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어. 이 병원이 사기꾼들이야.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 지금 어떤 상황이신데요? 이번에는 민수가 진심으로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 민수도 충격을 받았답니다. 어머니, 제가 완전히 속았네요. 원장이 저한테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좋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너는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야? 네,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들이 공모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김 원장이 언제 저를 다시 찾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수야,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증거를 더 확보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한 번에 끝내야 해. 민정이와 함께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원장의 범죄를 녹음하고 지하에 있는 환자들을 구출하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할머니, 내일 원장이 이 할머니를 지하로 옮길 예정이에요. 그때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일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내일이 마지막이 되겠네. 그날 밤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짐했답니다. 4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온 간호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악질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이에요. 김재혁, 너의 더러운 비밀을 세상에 모두 폭로해 주겠다. 드디어 최종 대결의 시간이 다가왔답니다. 과연 저희가 이 끔찍한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끝장을 낼 시간이에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민정이와 함께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아들 민수도 외부에서 경찰과 연락하며 준비를 마쳤답니다. 오전 10시, 김 원장이 502호 이 할머니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번에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였답니다. 민정아, 준비됐지? 네. 할머니, 녹음기도 작동 중이고 휴대폰 카메라도 켜뒀어요. 저희는 조용히 지하로 따라 내려갔어요. 김 원장이 이 할머니에게 수면제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저는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김재혁,
당신이 하는 짓을 다 보고 있어. 김 원장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당황했답니다. 박순례, 어떻게 여기에? 당신 모든 짓을 다 녹음했어요. 환자들한테 수면제 놓는 것도, 가짜 진단서 만드는 것도, 보험금 사기치는 것도 다요. 그 순간 김 원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늙은이가 너무 나서는군. 이미 늦었어요. 당신도, 저 할머니도 모두 조용히 해드리겠습니다. 김 원장이 다시 주사기를 집으려는 순간 민정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원장님,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민정이 너마저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양심이에요. 이렇게 무고한 환자들을 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때 지하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미리 신고를 해둔 덕분이었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강 형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지하로 급히 내려왔어요. 김 원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치료요? 이게 치료라고요? 강 형사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환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들은 모두 사망 신고가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있다니.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김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할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강 형사가 제게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김 원장과 공모자들을 체포했답니다. 김재혁, 당신을 의료사기, 보험사기, 그리고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김 원장을 보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그 다음은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일이었어요. 지하에 있던 15명의 환자들 모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3일 후 영자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눈을 뜨시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순례 언니, 우리가 살았네. 영자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영자 할머니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답니다. 김 할아버지와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씩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모두 가족들과 눈물로 재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수사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김 원장이 지금까지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0억 원이 넘는 사기를 쳤던 거예요. 그 돈으로 고급 외제차도 사고 명품 시계도 사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거죠. 할머니가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보람찼답니다.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어요. 저는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답니다. 피고인 김재혁은 노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체계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님의 선고를 들을 때 정말 통쾌했어요. 피고인 김재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김 원장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민수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민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괜찮아. 너도 속은 거니까
이제 더 자주 보자. 민정이는 이번 일로 양심 고발자로 인정받아서 다른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승진했어요.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영자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어르신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모두들 건강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답니다. 바로 노인 사기 방지 캠페인이에요. 전국 경로당과 복지관을 다니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개월 후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폭로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요양병원 관리 시스템이 대폭 강화됐다는 내용이었답니다. 박순례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듣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73살의 나이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힘도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신뢰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들려드릴 저희들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